안녕하세요. 고향설화입니다. 고향의 따스한 숨결이 담긴 설화처럼 오늘도 고향설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산이 깊고 논이 척박한 고을 외곽, 기와 한 장 없이 흙벽으로 겨우 버틴 초가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 19살 며느리 연하가 들어온 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에 들어가면 여자는 사람이 아니게 된대. 복래 씨가 시집 와서 얼마나 고생했다고 이젠 며느리한테 그대로 돌려주겠지. 연하는 양반도 천한집 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먹고 살 길이 없어 시집을 온 평민의 딸이었지요. 친정아버지는 병으로 쓰러진 지 오래였고 어머니는 남의 집 품팔이로 하루하루를 근신히 버텨냈습니다. 연하는 자신이 시집을 가면 적어도 친정 어머니의 입 하나는 덜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남편 만석은 30을 넘긴 사내였으나 하루 종일 장터를 어슬렁거리며 술과 노름을 끊지 못하는 인물이었고 시아버지 구만은 논 한마지기도 일구지 않으면서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집안이 굴러가는 건 여자 손에 달린 게야. 그리고 그 말을 가장 충실히 실천한 사람이 시어머니 복례였습니다. 복례는 자신이 며느리였을 때 겪은 서름을 훈장처럼 자랑했습니다. 내가 20에 시집 왔을 땐 밥 한 술 먹는 것도 눈치였어. 밥상 받고 혼자 부엌에서 찬물에 밥 말아 먹었지. 그게 며느리야. 그 말은 곧 연하에게 내려진 규칙이 되었습니다. 연하의 하루는 새벽 닭 울음보다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깃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밭에 나가 김을 메고 장에 나가 품팔이를 하고 밤이 되면 헌옷을 기워 팔았습니다. 그 모든 일이 끝나도 연하는 쉴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복례는 늘 안방에 누워 연하의 움직임만 눈으로 재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왜 그렇게 느려? 물은 한 번에 2동이씩 길어와야지. 밥 짓는 냄새가 늦었어. 또 게으름 피웠구나. 연하는 하루에 밥을 4번 지었습니다. 시부모님 진지, 남편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자신은 그 남은 누룽지에 물을 말아 부엌 구석에서 서서 먹었습니다. 앉아서 먹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밭일하면 체면이 떨어진다. 노름판에서 인맥을 쌓아야 한다. 그 말들 사이에서 연하만이 집안을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 안악이 연하에게 물었습니다. 연하야, 손이 왜 그렇게 됐어? 연하의 손은 20살이 채 안 된 나이에 이미 40 넘은 안악의 손보다 거칠었습니다. 손톱 밑은 흙으로 검고 손등은 갈라져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하다 보면 다 이렇게 되지요. 하지만 그 안악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젊은 시절 시집살이를 하며 그렇게 손이 망가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겨울을 앞둔 초겨울 어느 날 마을 전체가 김장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다른 집들은 온 식구가 모여 배추를 나르고 우서른들은 양념을 버무리고 아이들은 절인 배추를 씻었습니다. 김장은 가족이 모여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연하의 집은 달랐습니다. 연하는 혼자서 배추 수십 포기를 절이고 소금을 나르고 항아리를 씻었습니다. 손은 갈라지고 허리는 굽었지만 누구 하나 거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에 앉아 말했습니다. 김장은 며느리 몫이다. 손 느리면 겨울이 난다. 시아버지는 마루에서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옛날 우리 집 며느리는 하루 만에 다 끝냈어. 남편은 아예 집에 없었습니다. 장터 노름판에 가 있었지요. 연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힘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해가 중천에 올랐을 즈음 연하는 갑자기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숨이 막히고 귀가 울리고 손에 들고 있던 배추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연하는 김장독 앞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연하가 쓰러졌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이웃집 노파였습니다. 사람이 죽겠다. 그 소리에 모여든 사람들 속에서도 남편은 술 냄새를 풍기며 말했습니다. 귀찮게 왜 난리야? 시아버지는 코웃음을 쳤고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꾀병이야. 저녀는 원래 약해. 이웃 안악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렇게 부려먹고도 꾀병이라니. 우리 때도 힘들었지만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하지만 아무도 시어머니에게 대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집안일이었으니까요. 연하는 사흘을 알았습니다. 죽은 듯 누워있는 동안에도 누구 하나 밥을 떠먹이지 않았습니다. 물 한 잔 떠다주는 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하가 눈을 떴을 때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김장 못 끝냈잖아. 그녀는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그녀에게는 돌아갈 집이 없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이미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다른 집의 품팔이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연하가 도망치면 그 화살은 모두 친정으로 돌아갈 터였습니다. 친정에서 버릇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며느리가 집을 나가? 저 집안 딸들은 다 그 모양이야. 그래서 연하는 맞고 굶고 쓰러지면서도 한 번도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연하를 순한 며느리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순함은 미덕이 아니라 침묵이라는 족쇄였습니다. 어느 날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연하에게 동갑내기 안악이 말했습니다. 연하야, 나도 예전엔 너처럼 참았어. 시어머니가 뭐라 하든 남편이 때리든 그냥 참으면 언젠간 나아지겠지 했어. 연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나아지지 않더라. 참으면 참을수록 더 심해졌어. 그래서 어느 날 나도 소리를 질렀지. 그제야 사람 취급을 받았어. 연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겐 그럴 용기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연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씨앗처럼 박혔습니다. 그해 겨울, 추운 바람이 몰아치던 날, 연하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품팔이를 하다 얼어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연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평생 자식 걱정만 하시다. 혼자 쓸쓸히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연하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장례에 다녀오게 해주십시오. 시어머니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시집온 계집이 무슨 친정이야. 여긴 내가 할 일이 태산인데 어딜 가? 그래도 어머니입니다. 입 닥쳐라. 가서 밥이나 지어. 연하는 친정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조차 배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연하는 헛간에서 혼자 통곡했습니다. 어머니께 효도 한번 제대로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연하에게 다시 명령했습니다. 장에 나가 쌀을 구해와라. 연하는 말했습니다. 이젠 쌀값도 갚을 돈도 없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연하의 뺨을 때렸습니다. 입을 열 줄 아네? 쓸모없는 것이. 그날 밤 연하는 혼자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니라 짐승이었다면 이보다는 나았을까? 며칠 뒤 남편이 노름판에서 집 문서를 담보로 잡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만석이가 또 노름판에서 집을 날렸대. 이번엔 진짜 집을 빼앗기겠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시어머니는 연하를 불러 세웠습니다. 내가 벌어서 막아라. 연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큰 돈을. 그럼 넌 뭐하러 있어? 몸이라도 팔아서 돈 구해와. 시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여자가 마음먹으면 돈 구할 길은 있는 법이야. 그 말의 뜻을 알아챈 연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담배만 피우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내 책임이야. 내가 살림을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 그 순간 연하의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일한 사람은 저 하나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비웃었습니다.
그게 내 의무야, 며느리. 의무요? 남편은 노름이나 하고 시아버지는 일도 안 하시고 시어머니는 누워만 계시는데 왜 저만 일을 해야 합니까? 남편이 버럭 고함쳤습니다. 인연이 미쳤나?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감히 어디서 눈을 치켜뜨고 말대답이냐? 그때 연하는 처음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밭도 장도 김장도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왜 저만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까? 어머니 장례도 못 가게 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게 하고 이젠 제 몸을 팔라고까지 하십니까? 집안은 얼어붙었습니다. 연하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딸이었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왜 며느리라는 이유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시어머니가 연하를 때리려 손을 들었지만 연하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때리십시오. 하지만 저는 이제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더 못 살겠습니다. 그날 새벽 연하는 짐을 싸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나섰습니다. 며느리가 사라진 집은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밥 짓는 이도, 물 깃는 이도, 김장할 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 서봤지만 불을 지필 줄 몰랐습니다. 시아버지는 물을 기르러 갔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남편은 빨래를 해보려다 옷을 다 망쳤습니다. 결국 집문서는 채권자에게 넘어갔고 그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았겠지. 집을 떠받치던 게 며느리 하나였다는 걸. 우리 때도 그랬어. 며느리가 없으면 집이 안 돌아갔지. 그래도 우린 며느리를 사람으로는 대해줬는데.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도 이렇게 전해집니다. 참는다고 미덕이 되지 않는 날이 있다. 울분을 삼킨 세월은 언젠가 반드시 소리를 낸다. 그리고 그 소리는 때론 집안을 무너뜨리는 함성이 된다. 연하는 마을을 떠나 다른 고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배를 짜는 일을 배웠고 작은 배틀집을 차렸습니다. 손재주가 좋았던 연하는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서 소문난 배 짜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몇 년 뒤 연하는 혼자 사는 호라비와 재혼했습니다. 그 남자는 연하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주었고 함께 밭을 일구었으며 연하가 아플 땐 약을 지어 먹였습니다. 연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대접받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용기라는 것을. 훗날 연하는 자신의 이야기를 마을 안악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나도 그랬었지. 많은 안악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마을의 며느리들은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